안녕하세요. 김다래 강사입니다. 2025년 3월 학평 해설 강의하고 있고요. 16번부터 21번까지 출제되었던 가나 복합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문은 공리주의에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1문단부터 독해를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1번 문장 보시게 되면은 공리주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 공리의 실천을 통해서 공리를 실천해야 돼. 그리고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답니다. 그러면서 2번 문장 가게 되면 공리란 뭐뭐 하는 것으로, 행복이란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개념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공리가 뭐야 라고 하면 이익과 효용이래.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행복이란 그 이익을,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이라고 하는 접속어로 붙어 있는데 즉은 앞말을 부연할 때 쓰는 접속어예요. 그래서 공리를 극대화하는 게 뭔데? 고통 싫어.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래.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부연이 3번 문장에 붙게 되는데요.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질문. 그럼 개인의 쾌락 포함돼 안 돼? 포함되지. 나도 행복해야 되고 근데 나만 행복하면 안 돼.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행복한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라고 하는 게 행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뭔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복이 최대치로 나오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복은 뭐야? 쾌락이야. 근데 쾌락은 나만의 쾌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 쾌락이 다 중요해 라고 하는 내용이 1문단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단으로 가시게 되면 밀 이전의 공리주의의 입장이 나오게 돼요. 이 글에서는 밀 이전의 공리주의와 밀의 공리주의의 입장을 비교 대조하고 있었는데 밀 이전의 공리주의 먼저 보시면은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앞에 음료수가 있는데 음료수를 쌤이 이렇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는 이제 쾌락이 있겠지. 그 다음에 수업하는 쾌락이 있잖아. 내가 수업해서 내가 아는 걸 잘 전달해 주면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도움이 되겠지 하는 쾌락도 있을 거야. 그러면 나의 쾌락이 음료수 마시는 데서 오느냐 수업하는 데서 오느냐 라고 하는 그 원천에 상관없이 제가 좀 건너뛰었죠. 측정 가능하고부터 하면은 음료수 마시면서 느끼는 쾌락 뭐 37이야. 내가 수업하면서 느끼는 쾌락 뭐 80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고 그게 어디서 원천이 오느냐에 상관없이 동질적. 자, 동질적이 뭐예요? 질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거야. 동질적이고 단지 양에서만 차이 나는 양적 쾌락주의 입장을 가졌대요. 자, 2번 문장 오시게 되면은 쾌락을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나눠서 육체적 쾌락은 뭐야?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쾌락이래.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배고파서 밥 먹었어. 쾌락. 내가 졸린데 잤어. 쾌락. 내가 막 응가 마려운데 화장실 참다가 쾌변, 쾌락. 그래서 그렇게 오는 육체적인 쾌락이 있고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그래서 내가 머리를 썼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상상해서 우리 인류의 긍정적인 미래를 떠올린다던가 하는 머리를 써서 느끼는 정신적인 쾌락이 있는데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같대요. 여러분 여기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동질적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 문장은 이 쾌락의 원천과 상관없이 동질적이다 라는 말을 부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서 가지는 쾌락에 대한 관점인데 이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래. 그러니까 자, 돼지가 먹고 자고 싸고 그다음 안락하고 안전해 이런 환경이 이제 갖추어지면은 먹고 자고 싸고 그다음에 뭐 안전해 되게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빈도와 양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인간이 느끼는 정신적 쾌락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분들 왜 공부 어렵지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몰입해가지고 오늘 날이야 완전 빡공 하고 싹 지났는데 한 두세 시간 지났어. 와 진짜 막 쩐다. 이렇게 너무 오늘 열심히 했다 라고 할 때 느끼는 쾌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쾌락감을 느끼려면 2시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되게 먹고 자고 싸고의 어떤
그 환경이 갖추어지면은 빈도가 높게 느낄 수 있지만 얘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돼지가 더 행복해? 김다래보다 돼지가 더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어를 통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비판점 첫 번째, 그 다음 나오는 비판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나 본성과 상충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최대 행복의 추구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조금 더 이제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은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타적으로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나도 행복하고 이 사회가 전체 행복해지는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이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 행복과 인간의 이기심, 이 본성인 거야. 지금 뭐 본성이라고 나와 있지. 인간이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건 본성인 거야.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려는 것과 이기적인 마음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내 본성은 이기적인데 하면서 이게 부딪힌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좀 설명이 이상한데? 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밀의 공리주의 입장이 나올 텐데요. 자, 밀은 뭐라고 했지? 밀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럼 앞에 나왔던 게 밀 이전의 쾌락주의니까 밀의 쾌락주의랑 약간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가보자고요. 지금 보시게 된 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질적 쾌락주의 얘기를 했어요. 자, 양적 쏘리. 자, 양적 쾌락주의였는데 밀은 질적 쾌락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차이가 뭐냐면은 쾌락이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봤는데 아까 뭐라 그래요? 동질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모든 쾌락이 동질적이다. 그래서 쾌락이 같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는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시면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래요. 자, 그럼 아까 밀 이전에서는 정신적인 쾌락이랑 육체적인 쾌락이랑 똑같아, 질적으로 같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신적인 쾌락이랑 육체적인 쾌락이랑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열을 나누고 있죠. 뭐가 더 우월한 거야? 지금 3번 문장 보게 되면은 정신적인 쾌락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래서 얘가 우월해요. 얘가 열등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정신적 쾌락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고급이라고 했지요. 고급 쾌락. 얘를 뭐라고 했냐면은 저급 쾌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쾌락의 종류를 나눈 것은 앞에랑도 똑같아요. 쾌락의 종류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우열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우열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을 구분했다. 우열의 구분을 두었다던가 고급이야 저급이야 급의 높낮이의 차이를 두었다던가 하는 식으로 선지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밀 이전의 공리주의와의 차이점일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장 가시게 되면은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돼지의 쾌락과 인간의 쾌락이 같아. 그건 차이가 없어. 라고 했는데 지금 4번 문장 가게 되면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얘가 고급 쾌락이잖아요.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어. 무슨 소리야? 고급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행복의 본질적인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 자, 인간 행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얘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육체적인 저급한 쾌락만 추구해가지고는 인간 행복을 구성할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하다. 어디 갔죠? 정신적 쾌락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가시면은 자 4문단이요.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 아까 제기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최대 행복 추구와 인간의 이기심이 상충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 얘들아 이게 지금 말이 추상적으로 나와서 이게 뭔 소리야 싶을 수 있는데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니까. 최대 행복 추구하는 행동이 이타적인 행동을 해서 내가 이타적 행동을 하면은 나도 기쁘고 사람들도 기뻐 라고 하는 그런 행복이 있고 그런 어떤 행동이 있는데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부딪힐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라고 했을 때 지금 밀 이전과 밀이 이렇게 나뉘죠. 밀 이전과 밀이 나뉘어서 밀 이전은 지금 뭐냐면은 외적 제재로 지금 해결을 한대요. 지금 보시면 외적 제재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 그러니까 얘를 지금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딪히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쌤이 뭐가 갖고 싶어요. 내가 저 다이아 반지 가지면 나 너무 쾌락이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럼 개인의 쾌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걸 훔치게 되면은 그걸 빼앗긴 사람의 쾌락은 줄어들게 되고 사회 전체 공리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쟤를 훔치면 안 돼. 그때 훔치지 않고 내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큰 공리인데 그것은 나의 이기심이랑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법으로 해결해. 내가 훔쳤어. 감옥 가겠지. 교도소에서 힘들겠지. 나락 가겠지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외적 제재 때문에 어떤 공리에 어긋난 행동을 제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밀 이전의 입장과 밀의 입장이 나뉩니다. 밀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대요. 3번 문장이요. 밀에 따르면은 외적 제재. 그래서 법, 여론 뭡니까? 들었어? 김달애 완전 도벽이대. 그런 말 무서우니까 내가 훔치고 싶다가도 이렇게 해. 이런 게 이제 무서운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행동만 한다 이거야. 행동만 하는 거지 마음으로 우러나는 게 아니니까 내 최대 쾌락, 내 최대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대. 그건 해결책이 안 된대. 그래서 4번 문장 내려오시게 되면은 지금 글씨가 약간 잘리고 있네요. 그는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자 그래서 이 밀 같은 경우에는 내적 제재 양심을 강조했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마음에 있는 도덕적인 의무감. 이걸 어기면은 내면에 고통이 생겨. 우리 아까 1문단에서 공리가 뭐였나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이 뭐였나요? 고통을 피해야 되는 건데 양심을 어기면은 너무 고통스러워. 내 최대 행복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더라. 자,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에 둔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여러분 지금 이 양심을 키우기 위해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타고난 뭐라고? 사회적 감정. 이 사회적 감정은 타고난대. 응애하자마자 나는 사람들과 유사하게 살고 싶어. 사람들과 비슷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해서 지금 구성원들과 일체감, 쟤랑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이 있는데 이거는 응애하면서 타고나는 거고 여기에 후천적인 경험, 교육 등의 외적 제재를 통해서 후천적인 외적 제재를 통해서 양심을 키울 수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미리 외적 제재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했지만 얘를 깡그리 무시한 게 아니라 얘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얘가 있어야지 내적 제재를 양심을
더 함양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 이 뭐야? 자기 이익 지향성이 뭐야? 이기심이잖아. 본성이잖아.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고, 그래서 외적 제재로 억누른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심을 따름으로써 그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밀 이전의 입장과 밀은 둘 다 얘네들이 부딪혔을 때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눌러야 된다고 둘 다 생각해. 이게 해결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야? 라고 하면은 밀 이전에서는 외적 제재라고 하는 법과 여론을 통해서 억지로 이기심을 누르고 최대 행복을 추구하게끔,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 이익을 높일 수 있게끔 사람들의 행동을 이끈다면은, 밀 같은 경우에는 자, 밀도 똑같아요. 이기심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 방법이 뭐야? 외적 제재만 갖고는 안 돼. 내적 제재를 잘 길러줘야 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감정을 타고는 나지만 이걸 잘 길러줘야 되는데, 기를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외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문단 가시게 되면 이게 글 끝이죠. 그쵸? 그래서 오문단 가시게 되면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행복 원리를 실현. 그래서 보세요.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게 되면은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행복이 뭐였습니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다 행복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는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자, 이 제재, 외적, 내적 제재 다 같이 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최대 행복 추구를 할 수 있어요. 최대 행복 추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사회 구성원 전체가 행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지문이고요. 나 한번 가볼게요. 좀 지우고 갑시다. 근데 지워도 되겠지? 자, 나 보시게 되면은 얘는 경제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는 윤리학이었잖아요. 아까 마지막 문단 보시게 되면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니까 공리주의는 윤리학과 관련된 지문인데, 지금 이 나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가면서 경제학의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번 문장부터 보게 되면은 인간의 탐욕이 있어.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원은 부족해. 이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라고 해서 인간에 대한 관점 제시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야?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야 라고 인간에 대해서 전제해요. 그러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가 합리적으로 소비할 테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효용 이론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해볼게 라는 효용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효용이란, 그래서 여기서도 개념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가글에서도 공리란, 행복이란 이라고 해서 기본 개념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효용이란 이 의사 결정자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결과로 얻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지가 않아. 아까 왜 밀 이전의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쾌락이 측정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 그래서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주관적으로 내가 그냥 느끼는 기쁨인 거야. 만족감으로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이런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라고 보았대요. 자, 이 합리적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 법칙, 이 두 가지가 나와서 이걸 구분을 잘 하는 게 독해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효용 이론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해용 이론이라고 할 때 지금 무슨 법칙이 나와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한계, 효용, 균등 법칙, 한계, 효용, 균등, 법칙 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 한번 가볼게. 자, 한계효용이란 개념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 한계효용은 사실 작년, 재작년, 최근 2년 정도 사회 파트 지문이 경제학보다는 법학 쪽에서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경제 지문 나올 때 저 한계효용은 너무나 빈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1학년이시긴 하지만 공부 쌓아가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계비용은 이게 너네가 볼 때 한계, 리미트로 느껴지지만 한 개 더할 때 생기는 효용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철자를 바꿔가지고 한계효용이란 소비를 한 단위씩, 이런 단위도 어렵죠.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해도 돼. 그냥 하나 더 소비할 때 추가되는 효용이에요. 전체 효용이 아니라 추가되는 효용이거든요.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라고 한다. 자, 한계 어디 갔어? 분필.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 뭐라고? 라면은 일단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소비하는 수량이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한계 효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뭐였죠? 튀김이랑 초밥 나왔잖아요. 그래서 튀김 처음에 싹 먹었어. 전 김말이 튀김을 좋아하긴 하는데 치킨도 튀김이니까 치킨을 얘기해봅시다. 띵동 배달 와서 치킨이야 너무 맛있겠다 해가지고 따끈따끈 열어서 너무 맛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먹을 때 그 다음 먹을 때 그 다음 먹을 때가 처음 먹을 때처럼 그 따끈따끈하고 육즙이 나오고 바삭하고 그게 너무 맛있어 약간 그 느낌이 아니라 그게 그 만족감이 2개 먹고 3개 먹고 4개 먹으면서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게 한계 효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래. 그리고 네 그걸 설명하는 예시가 나오는데 요게 2가지가 섞여 있었어.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랑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이 2가지 내용에 모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문 구성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은우가 지금 이제 튀김이랑 초밥을 먹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계 효용이 자, 처음에 튀김 먹으면은 16이 얘가 튀김을 더 좋아하나 봐. 초밥은 되게 안 먹다가 처음 딱 먹어도 그러니까 지금 저 5가 거의 튀김 3번째 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초밥은 애초부터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애인가 봐. 튀김이 훨씬 좋은가 봐. 그래서 튀김은 처음에 딱 너무 맛있어. 16만큼 기쁘다가 그 다음에 8만큼, 4만큼, 2만큼, 1만큼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초밥의 효용은 처음 먹을 땐 그래도 5만큼 좋았는데 1씩 줄어들어서 4, 3, 2, 1 줄어드네요. 이게 한계 효용의 지금 체감 법칙이에요. 16, 8, 4, 2, 1로 줄어들고 5, 4, 3, 2, 1로 줄어드는 이 줄어드는 표 자체가 튀김과 초밥의 한계 효용을 드러내는 표 자체가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튀김 보시게 되면은 튀김의 이 효용이 16개에서 8개에서 4개에서 2개에서 1개로 개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초밥 같은 경우에도 5개에서 4개에서 3개에서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5,000원을 돈을 다 쓸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효용을 계산해 보면은 은우는 3개랑 2개를 먹게 된대. 요거 조금만 해볼게. 자, 만약에 5,000원을 쓴다는 건 5개를 쓰는 거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T5 그 다음에 T4 초1 T3 초2 T2 초1 그 다음에
초2, 여기가 3 돼야 되죠. 늘어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T1, 초4, 한 글자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 초5, 여기까지 카메라 들어가나? 들어가겠지? 자, 이게 지금 5,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튀김만 5개 다 먹어. 그럼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먹는 거야. 근데 튀김을 4개밖에 안 먹는데 그럼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하고 초밥을 하나 먹어야겠지? 초밥에 대한 이 만족감이 지금 5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튀김 3개 먹어. 이제 패턴 알겠죠? 16 더하기 8 더하기 4에서 초밥 이만큼 먹고 튀김이요. 그 다음에 초밥으로 5개 먹고 4개 먹으니까 이게 지금 초밥에 대한 만족감이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튀김 2개 먹습니다. 16 더하기 8 하게 되고요. 초밥으로 5개, 5개가 아니고요. 1개, 2개, 3개요. 만족감이 5, 4, 3 만큼 추가되겠죠. 얘가 초밥에 대해서 느끼는 효용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점점 효용이 줄어들겠지. 쌤이 산수를 좀 못하거든. 그래도 빨리 계산해 볼게. 요렇게 10, 요렇게 20, 30, 1. 얘 31이지. 얘 계산하게 되면은 10, 20, 30, 잠깐만. 10, 20에 오니까 그치 35지. 그리고 계산하게 되면은 20에다가 9, 37. 그리고 계산하게 되면은 9 더하기 3 하면 12 더하기 8 하면은 20에다가 16 하게 되면은 36. 지금 찍고 있는데 산수하니까 너무 땀이 삐질삐질 나네요. 자, 그래서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총 효용을 계산했을 때 얘가 제일 만족감이 높네? 그 조합이 뭐야? 튀김 3개랑 초밥 2개를 먹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래. 그 얘기를 굳이 산수를 저는 일일이 했지만 그거를 하게 되면은 튀김 3개, 초밥 2개 먹었을 때 37의 효용이 나오면서 이때 다른 경우의 수보다 얘가 만족감이 제일 높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효용이 37이고 이때 효용 5,000원으로 극대화하는 지점인 T3 초2가 한계 효용 4로 일치한대요. 무슨 소리예요? T3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화면이 조금 잘리고 있는데 T3이 4고요. 초2도 지금 4거든요. 이렇게 그 단위에 추가되는 한계 효용이 똑같아지는 지점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때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대요. 만약에 은호가 돈이 더 많으면은 이 똑같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해도 총 효용이 가장 높아지겠죠. 얘가 돈이 더 많아서 총 10개를 다 사 먹을 수 있어. 그럼 1 겹치는 이 지점을 선택할 때에도 얘가 돈이 더 많을 때 선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케이스를 선택하거나 이 케이스를 선택하거나 이 케이스를 선택했을 때 얘가 가장 만족감이 높아지는 선택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44211이었기 때문에 그 단위의 효용이 일치하는 지점이 총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와 같이 한계 효용, 그 단위에 걸려있는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할 때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용을 극대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지금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이라고 하는 거면 균등, 효용이 똑같은 데서 선택할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거야. 효용이 극대화가 되려면은 그 단위에 해당하는 한계 효용이 동일할 때. 그 지점을 선택하게 되면은 얘가 느낄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한대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걸 효용이 균등할 때 선택한다 라는 명칭으로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아까 그 T3이 4였죠. 그 다음에 초2 맞죠? 초2도 4였죠. 그래서 T3에서의 한계 효용이랑 초2에서의 한계 효용이
똑같은 지점을 선택할 때 얘의 만족도가 총 효용 37로 가장 높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가 한계 효용 균등 법칙에 붙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튀김 사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개수 늘어나면서 줄어드는 것 자체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고요. 근데 선택할 거야. 이 조합 중에서 뭘 선택할 거야? T3, 초2를 선택할 거야. 선택하는 기준은 그 단위에 나오는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선택할 거야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가게 되면은 5번 문장에서는 저기 볼드 제가 해놓은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그래서 4랑 4가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아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얘가 튀김을 더 좋아하는 애니까 튀김이 16, 8, 4 이렇게 떨어졌잖아. 근데 초밥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애인가 봐. 5, 4, 3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이때 얘가 매기는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초밥을 훨씬 좋아해요. 튀김은 조금 물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초밥은 제가 횡길 좋아하기 때문에 초밥을 훨씬 좋아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효용을 매긴다면은 초밥은 막 30 이렇게도 매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 같아지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면 될 것 같다. 자, 지나가실게요. 자, 5문단 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효용 이론이잖아요. 이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근거를 제공할 때 한대요. 그리고 2번 문장 가시면은 한계 효용 체감 법칙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튀김과 초밥의 조합의 경우에서는 제가 잠깐 좀 지울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누진세 나올 거란 말이야. 누진세가 무슨 법칙에 따른 거야?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르면 해가지고 요 사이즈랑 요 경우랑 지금 그 다음에 누진세 얘기가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의 근거에서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 구성을 할 때 자, 두 가지 법칙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안에 알맹이로 들어간 내용들이 있잖아요. 알맹이로 들어간 내용들이 나올 때 이렇게 크게 서랍이 짜져. 두 칸의 서랍이 짜지게 되면은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진세 내용은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알맹이를 넣을 때 어느 서랍에 넣느냐가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여기다 넣던가 얘를 여기다 넣던가 해가지고 서랍을 바꿔치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볼게요. 2번 문장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르면은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소득층의 10,000원에 대한 한계 효용이랑 그냥 위에다가 여기다 쓸게요. 10,000원 한계 효용에 대해서 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게 저소득층이 느끼는 것과 고소득층이 느끼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달라. 얘가 훨씬 더 커. 왜 우리가 인터넷에서 장난처럼 보는 어떤 여러 가지 글들 중에 예를 들어서 되게 부유한 그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다 자신의 그 페이가 공개가 되니까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뭐 연봉이 얼마더라. 그래서 그 연봉에 그래서 웃돌이 자켓 얼마예요? 뭐 몇백만 원이야. 자켓이 몇백만 원이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몇 달치 월급인데 그게 손흥민 입장에서 야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0원짜리 산 거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돈 10,000원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어떤 만족감을 주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10,000원 정도는 한 끼 식사로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나한테 10,000원 줬어. 너무 고맙다. 한 끼 내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어떤 나한테 그런 가치가 있어요.
있을 것 같고요. 고소득자한테 만약에 10,000원이야. 10,000원? 나한테는 그냥 10원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할 수도 있죠. 혹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막 라면 한 개 끓여가지고 하루 먹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10,000원은 와 거의 2주 동안 내가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되게 큰 돈일 수 있지. 사람마다 10,000원에서 느끼는 주관적 효용이 다른데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다르게 느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때 고소득층 10,000원의 효용이 적으니까 이걸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이걸 저소득층한테 주게 되면은 이 똑같은 10,000원이지만 저소득층의 한계 효용, 미안합니다. 고소득층이요. 고소득층의 한계 효용은 작고 저소득층 한계 효용은 높으니까 이것이 줄어드는 것보다 이게 늘어나는 게 더 커져. 그러면은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면요. 이러한 경제적 이론을 근거로 해서 지금 누진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 누진세는 사회 전체 효용을 증가시키는 의도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이 가랑 나가 붙어 있는데 가 나의 연결고리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이익이죠. 아까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도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개인의 이익 아니라 사회 전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행동을 우리가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공리주의였다면 여기서 지금 효용 이론 같은 경우에도 사회 전체 효용을 높일 거야 하는 내용이 누진세에 붙어 있죠. 그러면서 아까 인간의 합리적 소비라는 말이 나왔는데 합리적 소비가 뭐였습니까? 이익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익 그 다음에 사회 전체 효용, 사회 전체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런 연결고리가 두 지문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문 독해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한번 가볼게요. 16번 보시게 되면서 가나의 공통점인데 그쵸? 그래서 이익이 지금 연결고리였잖아요. 자기이익 지향성. 근데 여러분 그 가글에서 공리주의에서 자기 이익 지향성은 뭐였냐면은 이기적인 본성이었어요. 그 공리 추구가 아니라 공리 추구와 상충하는 이기적인 본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가지고 내시에서 함정 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글이든 나글이든 인간이 자기 이익을 어떻게 추구하려고 한 이 본성을 지금 다룰 거야 라고 했을 때 윤리학의 입장이랑 경제학의 입장에서 다루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1, 2, 3, 5 다 가랑 나의 해당 사항이 크게 있지 않네요. 넘어갈게요. 설명 더 드릴 거 없을 것 같고 17번 가볼게요. 17번 가시면은 기억이 뭐냐면 밀은 공리주의에 제기된 문제점 두 가지였습니다. 배부른 돼지의 뭐였죠? 뭐라고? 천박한 돼지의 철학. 천박한 돼지의 철학. 그 다음에 이기심이랑 상충할 때 어떡할 거야?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해결을 했다 이거야. 해결할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 양심이었잖아. 그래서 지금 2번 보시게 되면은 밀입니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와 밀의 차이가 뭐였냐면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내적 제재, 양심을 연구해서 최대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해서 지금 답이 2번이 되고 있었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은 쾌락의 개념을 수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쾌락의 종류를 나누었고 그것이 동질적이냐 그렇지 않냐의 입장의 차이가 있었지만 쾌락 자체의 개념을 수정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효용을 계량화하는 것은 밀 이전이지 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용 계량화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은 쾌락의 원천들을 밝히고 근데 쾌락의 원천은 밀 이전에서도 밝히고 있었어요.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을 나눈 거는 밀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원천을 얘가 새롭게 밝힌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의 동일성을 규명한 거 완전 틀렸죠. 동질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자, 4번 보시게 되면은 쾌락의 경험이 인간의 동물적 욕망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 어떤 경험을 해서 그게 욕망에 미치는가 영향을 따져보지는 않았거든요. 동물적 욕망이 육체적인 쾌락이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쾌락의 경험이 있는데 쾌락의 경험이 어떤 동물적 욕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번 보시면은 저급 쾌락의 개념을 거부하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급 쾌락도 있다 그랬단 말이. 그걸 거부하지 않아. 둘을 나눈 다음에 고급과 저급으로 우열을 따진 거지 저급 쾌락 자체를 거부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거부하고가 지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그 A가 그 부분이죠, 여러분들. 튀김초밥 선택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기를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있어. 5,000원까지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초5, 그 다음에 초4 T1, 초3 T2, 초2 T3, 초1 T4, 그 다음에 T5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을 때 요 선에 들어오는 애들이 5,000원을 죄다 쓰는 경우니까 B와 A가 5,000원을 둘 다 쓰는 거고요. D랑 E는 5,000원 예산 초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3, 3이니까 6,000원 써야 되고요. 여기도 4이니까 6,000원 쓰는 거거든요. 예산을 오버하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2이니까 1,000원이 남아요. 그래서 이 예산선을 주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까 근데 최대 효용이 뭐였죠, 여러분들? 지문에서 T3 초2였죠. 얘가 튀김 좋아하는 애였잖아. 그래서 T3 초이 A가 지금 가장 효용이 높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까지가 이제 그 지문에서 나왔던 것이고 선제를 보시게 되면은 적절하지 않은 게 5번이네요. D와 E는 6,000원의 예산으로 소비 가능한 선택 지점으로서까지 맞죠. E는 D보다 효용이 더 크다. 볼게요. 자, E의 효용이 있고요. D의 효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자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볼게요. 그 아까 표 보시게 되면은 D가 초3 T3이잖아요. 그래서 초3 T3이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빨리 할게요. 초3 T3을 하게 되면은 16, 8, 4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 4, 3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이렇게 3개, 3개 먹는 거잖아요. 그럼 총 효용이 어떻게 되니까 또 산수해야 돼. 20. 그 다음에 32, 35, 40, 40인가요? 40이고요. 지금 초3 T3 한 게 D죠, 여기가. D고요. 그 다음 2도 합시다. 2가 초2 T4죠. 딱 봐도 얘가 높겠는데? 왜냐면 얘 튀김 좋아하잖아. 얘가 2지 지금. 근데 해볼게 또. 자, 초2 하게 되면 5 더하기 4잖아. 그리고 T4 하게 되면은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산수하면 몇이냐? 라고 했을 때 지겨워. 20, 30, 9. 얘가 적네? 헐, 얘가 또 높을 줄 알았는데 얘가 적네. 산수해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아까 5번에서 E가 D보다 더 높다라고 했는데 그냥 계산 안 하고 찍으면 틀린 거야. 한 개 차이다, 한 개 차이. 지금 40과 39니까 E가 D보다 총 효용이 더 큰 게 아니고 작아요. 얘가 더 작아요. 1 작아요, 1. 시험 시간에 계산을 했었어야만 됐네. 예, 계산을 했어야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나머지 적절한 선지도 좀 보겠습니다. A 보시게 되면은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 선택이다 했을 때 지금 T3 초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극대화되는 게 맞고 2번 보시게 되면은 A에서 B로 달라지게 되면은 예산에서 총 효용이 작아진다. 얘가 제일 극대화되는 지점이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똑같이 5,000원 쓰지만 얘의 만족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2번도 적절하고 3번 보시게 되면은 B에서 C로 넘어간대요. B에서 C로 가게 되면은 자, B에서 어디 갔죠? C로 간답니다. 돈 4,000원 쓰네요. 그러면은 돈이 1,000원 남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덜 하니까 효용도 줄어들겠죠. 얘는 계산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C에서 A로 달라지게 되면은 자, C에서 A로 달라지게 되면은 4,000원 쓰는 거에서 5,000원 쓰는 거니까 예산을 더 쓰게 되는 거고요. 얘가 효용 최대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더 쓰면서 효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한 선지로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번 문제가 가나에 대한 설명인데 가가
나가 최대 행복의 원리였고 나가 한계 효용의 균등 법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이 3번이에요. 3번 보시면은 자, 가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여러분 사회 전체 이익까지 고려했어야 됐잖아. 저거 공리주의에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 이익이고요. 나가 뭐죠? 한계 효용의 균등 법칙? 한계 효용의 균등 법칙. 그 선택하는 거였지. 선택할 때 그 효용이 똑같은 지점에서 고르는 거였지. 그거는 사회 이익 아니야. 아까 그 왜 이거 선택하는 거 그거였잖아. 그 T3초이 고를 때 T3초이의 조합을 왜 골랐어? 둘 다 한계 효용이 4랑 똑같아서 그런 거잖아. 그거는 은우의 만족감이야. 은우가 그렇게 먹었을 때 제일 행복한 거기 때문에 이 나의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은 오히려 개인의 이익이 근거가 되는 거고요. 얘는 오히려 사회의 이익이 근거가 되는 거라서 얘랑 말을 뒤집어야 됩니다. 얘랑 말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은 최대 행복의 원리,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아까 미리 뭐라 그랬어요? 그 양심을 키우는 데 있어서 외적 제재, 교육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 적절하고 2번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에 따라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점이 달라지다. 그쵸? 개인이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은우는 튀김을 좋아하지만 달에는 초밥을 더 좋아해. 그럼 그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고 4번 보시게 되면 가는 윤리적 판단 기준, 나는 소비 선택의 기준 맞습니다. 윤리학, 경제학이었죠 여러분들. 5번 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선택해서 결국에는 모두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인데 이게 이번 45문제 전체 문제에서 오답률 1위더라고요. 제일 많이 틀렸던데. 왜 틀렸나 봅시다. 이게 보기가 뚱뚱했어요. 근데 보기의 정보가 문제 푸는데 되게 핵심적인 정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문제가 있어요. 보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1, 2, 3, 4, 5 선택지를 고려할 때 보기에 대한 정보도 고려하고 지문에 나오는 정보도 고려해야 되는데 지문이 가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선택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지문과 보기를 모두 봐서 선택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보기 문제가 3점짜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기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중요도가 보기는 좀 낮고 지문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뚱뚱하게 있어서 지문을 또 이렇게 이해하고 막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막상 문제풀로 들어갔더니 답을 고르는 어떤 핵심 포인트는 보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어쨌든 그 이제 기부의 경제학 실험을 한대. 그랬을 때 기부하면은 우리 모두가 더 2배의 효용을 가지게 된대. 그리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씩 돌아가게 된대. 그럼 보세요. 10만 원에 2배니까 효용이 어떻게 돼요?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20만 원을 나 혼자 꿀꺽하는 게 아니라 N빵 해야 되는 거야. 5명끼리 지금 뿜빠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쌤이 너무 저급한 말을 했네요. 그럼 20만 원을 5로 나누게 되면 4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 기부를 하게 되면은 나한테는 지금 몇만 원의 이익이 와요? 4만 원의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4만 원의 이익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5명이 모두 4만 이러면 4, 5, 20이니까 20만 원 이렇게 사회 전체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계속 갑시다. 자, 효용 비교하는 걸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줘. 그래서 기부 안 하면은 10만 원 내가 꿀꺽하는 거니까 10만 원이야. 근데 기부를 하게 되면은 모두가 기부하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20만 원을 다 나눠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20만 원이 되는 거거든. 근데 4명이 기부하고 1명이 기부하지 않게 되면은 기부한 사람은 16만 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누군가가 기부하게 되면은 모두가 4만 원씩의 이익이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4명이 기부를 한다 그랬지. 4명이 기부하니까 기부한 사람이 4명이야.
근데 기부할 때마다 모두에게 4만 원씩 나뉘어져. 라고 하니까 16만 원씩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저 이익은 사회 전체한테 뿌려지는 거니까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16만 원이 그대로 가요. 16만 원 얘도 나눔을 받게 되는 거야. 나눔 받고 얘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10만 원 온전히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남이 기부하는 건 받으면서 자기가 기부 안 했으니까 10만 원 그대로 먹어서 26만 원을 총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 그룹에 착한 애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네가 기부할 것 같아. 근데 나 기부 안 하면 지네가 기부한 거 받으면서 나는 내 거 그냥 온전히 먹을 수 있어. 자, 기부하면 뭡니까? 자, 다시요. 10만 원이 있어요. 기부를 하게 되면은 나 몇만 원 가질 수 있어요? 4만 원 가질 수 있어요. 기부를 안 하게 되면 몇만 원 가질 수 있어요? 10만 원 온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개인은 10만 원을 기부하게 됐을 때 개인의 이익은 줄어들죠. 하지만 모두가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 모두 팀플을 하자, 조별 게임을 하자, 뭐 이렇게 됐을 때 모두가 기부하게 되면 내가 20만 원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어떤 계산이 서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랬을 때 실험 참가자들이 100%다 기부하는 게 아니라 절반 전후로 좀 기부를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었고, 기부를 왜 안 했어? 기부를 왜 했어? 라고 했을 때 이타적인 마음, 그 다음에 자부심, 요런 게 이제 공리주의로 얘기했을 때 정신적인 쾌락에 해당하겠죠. 정신적인 쾌락을 이유로 기부를 했다. 뭐 요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풀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있죠, 여기. 기부를 4명이 기부하고 1명 안 했을 때 16명이야, 그러니까 16만 원이야, 26만 원이야. 저기서 약간 삐빅, 왜? 뭐지? 약간 이러면서 여기에 이해하려고 머리를 막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1, 2, 3, 4, 5번 문제 풀 때에는 별로 해당 사항 없었죠. 그러니까 온전히 거기가 이해가 잘 안 됐어도 지문 내용이 잘 이해가 됐으면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선택지가 5번까지 있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죠. 2번 보시면은 B가 지금 뭐죠? B가 경제학자요. 나그네 경제학자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뭐였어요? 개수가 늘어날수록 효용이 줄어든다. 요거였죠. 근데 지금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과 기부하지 않은 사람이 개인에 따라 지금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디 나왔었냐면은 지문에서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아니라 이름이 뭐였어? 한계 효용 균등 법칙 있거든요. 한계 효용 균등 법칙, 여러분들 지금 그 문제 보고 계시면은 A 묶여져 있는 단락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한계 효용 균등 법칙에서는 개인이 효용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니까 개인에 따라서 효용을 매기는 게 달라져서 매기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아니라 한계 효용 균등 법칙 에서 나오는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라가 아닌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라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선지를 한계 효용 체감이 아니라 균등 법칙, 여기다 균등이 들어가서 법칙을 다르게 썼으면은 적절한 선지가 됐을 겁니다. 근데 법칙이 틀린 거예요. 이 설명을 하는 경제학적인 설명의 근거가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 아니라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적절해서요. 좀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지금 막 아까 보기에 나왔던 기부를 했을 때 효용이
모두 기부하면 20만 원, 한 명 기부 안 하면 16만 원 이렇게 떨어지잖아. 4만 원씩 떨어질 거란 말이야. 이 계산의 짱구를 굴리는 게 막상 이 문제 풀 때는 되게 요용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보기의 정보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뺏게 되는 페이크 정보에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공리학자 입장, 밀 입장에서는 지금 기부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야. 그래서 1번 적절하죠. 3번도 보시게 되면은 밀은 양심을 중시했으니까 기부 안 했어? 남이 기부하는 돈은 먹는데 자기는 기부 안 했어? 라고 하면 양심을 위반한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B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보고 합리적 선택을 했을 것이군. B 경제학자는 인간에 대한 전제가 뭐였나요?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이다. 딱 얘기했었잖아요. 1문단에. 그러니까 기부 안 한 애도 자기가 생각했을 땐 그게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거야. 괜찮고요. 4번 보시면은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이 지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봅시다.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인 감정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여기려고 하는 게 동료를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거가 사회적 감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근거여서 문제 풀 때 이거 보고 그 해당하는 부분 가서 확인을 하셨으면 됐고요. B는 자부심을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이해하겠군. 효용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주관적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고 5번을 보시게 되면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B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겠군. 자, 최대 행복을 추구하면은 사회의 전체 효용이 높아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누진세를 도입하는 것도 사회 전체 효용이 높아지는 거 맞죠? 기부를 하게 되면은 사회 전체, 만약 기부를 아무도 안 했어. 기부를 아무도 안 하면은 각자 개인이 10만 원씩의 효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 전체 효용이 50이죠. 모두가 기부했어. 그럼 20, 20, 20, 20, 20이니까 사회 전체 효용이 100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기부를 하는 것이 사회 전체 효용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 효용을 높인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겠군 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적절한 선지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거 틀린 이유는 내가 볼 때는 독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냥 보기가 여러분들 너무 현혹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시험 범위에 넣을 거야 라고 하시면은 학교쌤 입장에서는 이 20번의 보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선지를 바꿔서 출제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이 어휘 문제인데 어휘는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설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나 복합지문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